안녕하십니까? 명보로전 길령호입니다. 요즘 전국엔 노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재조명되는 좋은 노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요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명보로전 오늘은 우리 가요에 아름다운 노랫말을 입힌 작사가 김순곤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사실 워낙에 유명하신 작사가시라서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보통 가요를 듣다가 노래 가사가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작사 김순곤이라고 쓰인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트곡 작사가를 오늘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서 발표하신 곡이 그 수가 엄청나죠. 이제까지 쓰신 곡이 몇 곡이나 되시는지요? 제가 한 시간으로는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곡수를 제가 그동안에 작업한 걸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프로에서 레전드 하는 프로에서 나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거기서 약 1000여 곡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들한테 들으신 거 본인은 잘 모르세요?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많아서. 1000여 곡, 그중에 히트곡은 예, 히트곡도 일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알려지지 않은 곡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곡수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김순곤 작사가님하고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곡만 추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곡이 바로 조용필 씨가 부른 고추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작사가님의 데뷔 곡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작사 작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원래는 문학도였어요. 네. 시를 쓰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깝게 대중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작사 작곡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시절에 만들었던 그 곡이 그 곡 중에 하나가 고추잠자리죠. 어떻게 해서 조용필 씨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노래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동양방송 TBC 시절이죠. 그때 거기에 이제 공모한 게 연말 결선에서 제가 쓴 곡이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곡까지 붙어있던 곡이었는데 거기서 가사만 뽑아서 조용필 씨가 다시 곡을 붙였어요. 거기에. 네. 그 원래 원곡은 따로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그러면 고추 잠자리로 인연을 맺은 이후에 조용필 씨와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셨군요. 네, 그럼요. 예. 고추잠자리라는 노래가 인연이 돼서 네. 이제 조용필 씨하고 만나고 제가 쓴 다른 곡들을 네. 다른 가사들을 조용필 씨가 곡을 붙이고 또 먼저 조용필 씨가 곡을 쓰게 되면 제가 가사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고추 잠자리 이 곡을 보면요. 잠자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 곡들은 또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인데 거기 또 꾀꼬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대중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노래 제목과 가사거든요. 이 소재를 어떻게 찾게 되신 건가요? 그 당시만 해도 대중가요의 그 대부분의 가사들이 노래들이 가지는 소재가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다른 분모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라나면서 누구에게나 동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노래로 만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조용필 씨와 의기투합이 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조용필 씨의 팬들이 소녀 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이제 나이 어린 그 소녀 팬들에게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도 좋지만 그런 좀 아름답고 깨끗한 동심의 이야기들을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었죠. 네. 이 대중가요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노랫말은 동심을 썼는데 조용필 씨가 붙인 곡은 전혀 동요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또 그건 이제 그 가수이면서 또 네. 조용필 씨가 작곡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더 창의적인 리듬 그런 것들이 뭐 기존에 있던 동요와는 물론 다른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와는 좀 의기투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조용필 씨가 또 그런 새로운 느낌의 곡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몇 년 동안 그런 좋은 곡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조용필 씨와 함께 살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 지방에서 이제 함께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지방에서 제가 이제 그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면 네. 제가 특별히 연고지가 없고 또 그 작업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올라오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형님, 형 동생 이렇게 하는데 그 조용필 씨 아파트 같은 방에서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뭐 낮 시간은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은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교류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동거인으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집에 어머니하고 조용필 씨, 여동생 이렇게 네네. 세 식구가 살던 데인데 제가 이제 뭐 가면 또 한 식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늘어서 완전히 가족처럼 생활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조용필 씨와 작업을 하신 게 몇 년간 얼마 동안 그 같이 당시에 하셨어요? 주로 이제 쭉 많은 작업을 했던 건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너 좋아라는 83년도, 4년도 뭐 그쯤까지 그렇게 주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예,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편이죠. 예.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의견 충돌도 물론 없지는 않으셨겠죠.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 그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이제 그 조용필 씨의 그 고집이라고 아집 그런 게 뭐 굉장해요. 뭐 근데 어떤 이제 제가 하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하고 그러면 또 저도 이제 좀 삐지고 서로 그래서 가끔씩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죠. 그런 적이 종종 있었죠. 네. 그렇게 3년 이상 같이 지내면서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뭐 조용필이라는 아성 네. 그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뮤지션도 있었지만 또 저는 이제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또 제 나름대로의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조용필만을 위한 작업, 예, 이런 것들을 했던 거는 그 나이에 가지는 그 감성하고 열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빛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 조용필 씨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작사가 데뷔 이후로 그냥 화려하게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작업 이후에 잠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뭐 넓은 세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에 해야 될 다른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단지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악 외적인 그런 어떤 뭐 가요계의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도 제가 이제 가끔 보게 되고 이러니까 조금 환멸 같은 게 느껴졌죠. 그래서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잠시 떠나 있게 된 거죠. 서울을 떠나서 예.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예. 광주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이제 노래 운동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무명의 통기타 가수들을 모아서 네.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그 좀 혼란한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역할들이 뭔가 그래서 좀 더 좀 다른 메시지를 가지는 노래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이었던 뭐 또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음악다방 네. 예, DJ들 이렇게 음악 해주는 그런 것도 경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하는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네. 지금도 그 제가 만들었던 꼬드메라는 그 노래 운동하는 팀이 그룹이 네. 여전히 이제 기술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예. 이 그룹이 그럼 예.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정확히 이제 기수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연결된 게 그래도 한 뭐 30여 년 가까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향 가서 음악을 그만두신 건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아, 예. 그만 뭐 이제 여기에서 뭐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의 음악과 지역에서 그 아마추어들 모아서 하는 거는 전혀 색깔이 다른 음악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겁니까? 아, 그 얘기는 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전남대학교 그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가게가 네. 그 학교 앞쪽이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드나드는. 근데 거기에 그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바이섬이라는 노래로 그 당시에 유명한 김원중이라는. 네. 어유 굉장히 히트친 노래죠. 근데 그 바이섬이라는 곡은 제 작품이 아니에요. 네. 제 후배가 만든 곡인데 그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음악 운동하고 할 당시에 김원중이라는 그 가수가 부르는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기고 듣기에는.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작품자가 아닌 뭐 기획자 네, 그런 차원에서 제 몇 명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다시 이제 김원중과 함께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바위섬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발이 우리 저 작사가 김순곤님이 시작되신 거군요. 그럼 그때 올라오셔서 바로 작사가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그건 이제 목적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건 아닌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뭐 주변에 다 또 지인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리더였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이호준 씨라고 네. 그 형님이 이제 절 보자마자 굉장한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너 다시 작업해야 돼. 같이 작품하자.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시작한 게 남희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을 쓰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요즘도 인디안 인형처럼은 많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뭐 다른 또 가수들이 자꾸 리메이크하고 해서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인디안 인형처럼이라는 곡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음반에 그 남희 씨 그 음반의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그 곡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라는 네. 그 트로트 곡이 회사에서 그 남희 씨 회사에서 주력하던 이제 작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인디안 인형처럼이 다운타운에서 그냥 치고 올라온 거예요.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 다운타운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그런 업소를 출입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뭐 서울 시내가 난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가수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댄싱 퀸 김한선 씨입니다. 네, 그렇죠. 당시 만든 노래가 나만의 것이라고 이 노래가 여가수로는 최초로 100만 장을 발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곡은 곡 작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남희 씨 회사에 한백희씨라는 그 제작자가 계세요. 이제 그분이 저희 섭외가 와서 김한선에 대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손무엔이라는 작곡가 그 당시에 그 친구랑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만들자. 그래서 그냥 춤만 추고 이런 가수가 아니라 조금 좀 더 노래도 잘하는 가수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게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만의 것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연습 과정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한선 씨가 이제 가수들이 무대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밤에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끝나고 나면은 거의 새벽 1시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좀 그 집에까지 가서 연습할 뭐 장소와 이런 게 없으니까 새벽 1시부터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서 완성된 그 음반이 나만의 것, 가장무도회, 뭐 삐에로 이런 게 들어있는 그 음반이죠. 근데 공들인 만큼 좋은 결과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음반 판매량이 김한선이라는 가수로서는 뭐 지금도 김한선 최고의 명반이라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백만장이면 뭐 엄청난 예. 네, 부스를 올린 건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곡이 탄생되기까지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이렇게 한 팀으로 앙상블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함께 일하시면서 잘 맞았던 호흡이 잘 맞았던 작곡가도 물론 계실 듯합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물론 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습관이 정서가 곡을 먼저 듣고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멜로디가 가지는 특성이 저에게 좀 잘 맞는다 그럴까요? 그럴 때가 좀 음악적인 구성을 가진 멜로디보다는 네. 조금 언어적인 호소력 있는 멜로디들에 제가 좋은 글을 좀 입힐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호준 씨, 같이 문 밖에 있는 그대, 뭐 인디안 영 작업을 했던 그분과 또 성인가요, 약간 트로트 쪽에서는 임정수 선생님의 곡이 저거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네. 뭐 부처,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죠. 자, 곡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곡을 들으시면서 영감을 얻고 나서 노랫말을 쓸 때 우리 작사가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멜로디가 흐른다면 어떤 장면일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네. 그 분위기에 좀 잘 젖어 있는 글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작사하신 그 노래 중에 드라마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노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였죠. 서울의 달. 네. 그 타이틀곡과 서울 이곳은 노랫말을 쓰셨습니다. 당시 드라마 OST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는 네. 드라마를 위해서 쓰여진 노래는 아니었어요.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제목으로 미리 발표가 돼 있었던 노래죠. 그 장철웅이라는 가수가 다운타운에서 통기타 활동을 하던 가수였는데 그 전 음반에 제가 휴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은 동명의 같은 곡에 다른 제목으로 1년쯤 전에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김은경 작가님이나 그 당시에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너무 잘 맞는 노래가 있다.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드라마 내용하고 거의 뭐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다 그래서 제목을 서울 이곳은으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쓰이게 된 거죠. 뭐 서울의 달에 나온 서울 이곳은처럼 노래가 좀 시간이 흘러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역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사가님께서 지으신 노래 중에 대표적인 역주행곡이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박강성 가수가 불렀던 문 밖에 있는 그대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중에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강성이라는 가수가 소속돼 있던 회사에 이제 여의치 않아서 방송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 가수가 그 곡을 녹음하고서 그리고 가수가 이제 뭐 미사리라는 유명한 라이브 많이 하던 그런 쪽에 가서 통기타를 들고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업소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뭐 여러 명이잖아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은 다른 가수가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그 악보를 받아다가 또 다른 업소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곡인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가수들이 선두에 서서 자꾸 노래를 해주고 그걸 듣는 또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 뭐냐 또 이렇게 퍼나르고 이렇게 되다가
뭐 방송 외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좋은 노래를 만들면 그게 언젠가 시간이 흘러도 꼭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작가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늘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도록 애써야겠구나.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묻혀버릴 때는 정말 많이 아쉬웠겠습니다. 노래가 발매되고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때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 이제 정말 세상에는 네. 그 많은 수많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누군가 들으면 또 다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노래도 있는데 어떤 상황으론가 어디엔가 좋은 노래들이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져 있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제 그 마이너 쪽에서 활동하는 네. 그 통기타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제 작품이 아닌 자기들의 좋은 작품도 이렇게 좋은 그 알려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면 정말 안타깝죠. 네. 혹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노래, 이런 좋은 노래들을 가사나 곡을 조금씩 바꾸어서 다시 음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곡이 그 조항조 씨가 부른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게 남자라는 이유. 예, 원래 다른 분이 불렀었어요, 그걸.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우철 씨라는 그 네네. 분이 조항조 씨가 발표를 하기 몇 년 전에 사실은 예,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묻혀있다가 조항조 씨가 불러서 목소리로 알려지게 된 거죠. 대박을 치게 되셨어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는 언젠가는 대중들의 꼭 눈에 띄게 되는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작곡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조용필이라는 그 커다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작사가로 규정지어진 거죠. 근데 애초에 이제 시작은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곡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국환 씨 신곡도 제가 그럼 배가 들어온다 그건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네, 작곡까지. 배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난 대박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음반 제작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가수마다 나름의 특징이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수와는 정말 내가 잘 맞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동안 작업한 그 가수들 중에 네. 제일 많은 작업을 했던 게 최윤아라는 가수예요. 네. 그 흔적이라는 네. 곡,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곡까지 뭐 거의 전 음반에 네. 제 작품이 들어있어요. 가수 최윤아 씨와 가장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예, 호흡도 잘 맞고 서로를 잘 이해하니까 작업이 좀 쉬운 편이죠, 다른 가수에 비해서. 네. 이 작곡을 하실 때 이렇게 곡을 알면 가사를 쓰는데 예.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가사를 쓸 때 당연히 곡을 음악적으로 좀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랫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음악을 모르고 가사를 쓴다는 거는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랫말 쓰실 적에 주의해야 할 단어나 노래에 뭐 딱 맞는 그런 노랫말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노래로 불리워지다 보면은 그 단어들이 가지는 특성이 특히 우리말에는 받침이 많고 발음이 좀 힘든 가수들이 힘들어해요. 네네. 이제 뭐 그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음 쪽에서 네. 가수들이 목을 벌려서 소리를 내기 좀 좋은 그러니까 양성 모음을 써서 네. 그러니까 높은 음에서 뭐 사랑아 이렇게 아를 한다고 뭐 사랑이라고 하면 목이 눌리면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하기 힘들어지고 네. 이런 뭐 공통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받침이 들어가도 발음하기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사를 작업을 하고 검토할 단계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했을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좀 단어를 수정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곡의 맥락과
가사의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곡에 보면은 음악의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븐 코드로 끝나는 부분에서는 종결음이가 오면은 아무래도 좀 어색해지죠. 예, 연결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다 보면은 제가 쓴 가사가 조금 그 가수들이 그래요. 묘하게 노래하면 편하고 좋다고.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가면서 써서 그렇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고음과 저음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좀 빼고 수정을 해서 예. 보완을 시켜주니까 가수들이 아우 왜 이렇게 편하게 써주셨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그 가사가 그 필요로 한 게 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그냥 시처럼 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할 상황을 계속 연구하면서 쓰는 게 아마 맞는 일이겠죠, 그게.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가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삶을 노래하고 시대를 노래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에 담고자 노력하는 김순곤 시인이자 작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